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해리케인 이적설로 시끌시끌한 토트넘이 골키퍼 비카리오를 영입한 데 이어서 메디슨 영입에 상당히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는 토트넘과 메디슨의 협상 과정과 관련한 얘기들과 함께 토트넘이 왜 메디슨을 영입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토트넘의 다음 시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토트넘이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엠폴리 골키퍼 비카리오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고요. 등번호는 13번이 주어졌는데요. 이적료는 1,9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화로 약 300억 정도 하는 건데요. 비카리오는 이제 그 사우디로 떠날 것이 유력시되고 있는 주장 요리스 골키퍼의 뒤를 이어서 토트넘의 골문을 지키게 될 예정이죠. 이러한 가운데 그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이 메디슨 이적료로 4천만 파운드, 한화 약 660억에 더해 옵션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영입에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레스터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6천만 파운드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밑에 있는데, 개인 협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뉴캐슬이 2차례 메디슨 영입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뉴캐슬은 산도 토날리와 또 다른 타겟과 계약을 완료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실제 그 뉴캐슬은 토날리 영입이 거의 확정적이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뉴캐슬과 AC 밀란이 7천만 유로, 하나 약 1,000억에 이적에 동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서류들도 준비가 됐고, 계약 기간은 2029년까지인데다가 연봉은 700만 유로 플러스 200만 유로의 옵션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탈리아 역대 이적료 신기록이라고 올려놓았었는데요. 다만 이제 토날리 같은 경우는 약간 수비적인 미드필더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뿌려주는, 메디슨하고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라이프치히의 소보슬라이 영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그 스카이 독일에 올라온 기사인 건데요. 뉴캐슬이 소보슬라이 영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아웃 조항이 7천만 유로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탈리아 이적 전문 기자인 루디 갈레티도 토트넘이 그 메디슨과 개인 협상을 마무리했고 이제 그 레스터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한 데다가, 뉴캐슬은 오랜 기간 이제 메디슨 영입을 놓고 레이스를 했었는데 이제는 소보슬라이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이적시장 전문기자인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먼저 그 하루 전이었던 27일에 토트넘은 레스터와의 협상이 마침내 진전되고 있기에 메디슨과 개인적인 조건에 동의했다. 대화가 현재 진행 중이다. 레비 회장은 이 거래를 가능한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다. 그리고 이제 28일 오늘자 SNS에다가는 토트넘은 이제 메디슨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곧 이적 확정, 4천만 파운드의 이적료에 대한 구두 합의, 추가사항, 결제 구조에 대한 최종 세부사항이 서명됨. 레비가 레스터와 함께 작업 중, 개인적인 조건은 100% 동의가 끝났다. 곧 메디컬 테스트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라고 한 건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 4천만 파운드 플러스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옵션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가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토트넘 전담 기자죠, 사미 목벨 데일리 메일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메디슨의 이적료 총액은 4,500만 파운드라고 했습니다. 4천만 파운드 플러스 옵션 500만 파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총액이 4,500만 파운드고 이거는 한화로 75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주급은 17만 파운드, 한화 약 3억에 해당하는 건데요. 토트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거액에 해당하는 주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밑에 이제 세 가지 요약본이 있는 건데, 토트넘은 우선적인 서명을 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디슨은 어려운 캠페인 동안 레스터에게 밝은 불꽃이었다.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트넘은 메디슨과 그의 팀 동료 하비반스에게 공동 입찰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메디슨과의 개인 협상은 끝난 상태에서 뭐 하비반스까지 동시에 데려온다면은 이제 이적료 지출이 더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쨌건 그 메디슨의 토트넘 이적이 근접해지자 디 애슬레틱에서 메디슨은 어떤 선수인가라는 분석 칼럼이 올라왔는데요. 스텝 오버를 할 줄 알고 이제 바늘구멍 같은 스루 패스를 찔러주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송곳 같은 스루 패스라는 거죠. 정확한 세트피스
어시스트를 할 줄 알고 뛰어난 약한 발 골을 넣을 줄 알고, 그러니까 약발도 강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뻔뻔스러운 플레이도 할 줄 아는 데다가 로빙 패스, 그는 항상 로빙 패스를 사랑했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래프들이 조금 올라왔는데요. 일단 여기 원이 있는 게 슈팅 지점인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빨간색 원은 골이 들어간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레스터에서 이제 뛰는 기간 동안의 기록인 건데 총 385회의 슈팅을 가져갔고요. 90분당 2.77회예요. 그러니까 미드필더임에도 슈팅을 굉장히 즐겨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원이 박스 바깥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거리 슈팅을 즐겨하다 보니까 슈팅 대비 기대 득점이 0.08골로 상당히 떨어지는 편에 속해요. 조금 무리한 슈팅들을 많이 가져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주목할 부분은 기대 득점이 30.4골인데 반해 실제 득점은 41골입니다. 즉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11골가량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메디슨이 얼마나 킥이 위협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메디슨의 그래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프로그레시브 패스, 이게 전진 패스인 거거든요. 전체 선수들 중에서 상위 77%에 달합니다. 그 정도로 전진 패스에 능하다. 거기다가 이제 그 슈팅을 창출하는 기대 득점도 73%로 상당히 높고요. 볼 전진에 의한 그 기대 득점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70%에 달하고요. 그 슈팅 볼륨, 그러니까 슈팅의 양적인 부분도 73%로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단점은 수비적인 부분인데요. 상대 움직임을 방해하는 작업이라던가 수비의 극렬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최하위권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수비 임팩트도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선수의 또 다른 단점이 볼을 다루는 스킬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끌고 올라가는 캐리 앤 드리블 볼륨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링커 플레이, 그러니까 연계 플레이도 떨어집니다. 상당히. 이 선수는 볼을 주고받고 이렇게 플레이를 한다라기보다는 잡으면 찔러주는 역할, 그리고 직접 슈팅을 가져가는 이런 데에 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슬래틱에서 레스터에서 메디슨이 뛰었던 포지션들을 퍼센티지로 나눈 건데요. 가장 많이 뛴 건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였죠.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무려 46%의 출전 비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로도 22%를 뛰었고요. 또 이제 오른쪽 윙포워드로 14%, 오른쪽 윙으로 1%,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도 4%의 출전을 기록을 한 건데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 미드필더 전 지역을 소화한다라고 봐도 돼요. 수비형 미드필더 빼고는요. 공격 쪽은 다 뛴다, 그리고 미드필더까지 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메디슨 영입에 근접한 토트넘의 다음 영입 타겟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노 기자가 24일자 SNS에 올린 건데요. 토트넘은 이제 다음 주에 메디슨 영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뭐 추진된 거죠.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우선 영입 타겟이다라고 하면서 그 레버쿠젠 센터백인 탑소바와 볼프스부르크 센터백인 판데펜, 그리고 또 다른 센터백이 현재 토트넘의 영입 리스트에 있다. 토트넘은 이들 중에 오는 주말에 최고의 옵션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메디슨 영입 다음에는 센터백 영입으로 나설 거라는 소리죠. 이제 영입이 되는 선수가 있으면 이적하는 선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유로파 리그는커녕 컨퍼런스 리그조차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긴축 재정에 접어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비카리오, 메디슨 이렇게 영입을 하면요, 선수 판매가 필요한 건데요. 먼저 그 바이언이 토트넘에게 해리케인 이적을 제안했다라고 영국에서 공신력이 가장 높기로 유명한 데이빗 온스테인 기자가 보도를 했죠. 바이언의 1차 이적 제한 금액은 7천만 유로, 하나 약 1,000억에 옵션이 추가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제 그 바이언 전담 기자인 플로리안 플래텐베그와 그리고 또 이제 이적 시장 전문 기자인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모두 바이언이 케인 영입 공식 오퍼한 건 맞는데 토트넘이 이를 거절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 이적에 동의를 했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더해 독일에서 그 최다 부스 판매를 자랑하는 타블로이드 빌트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바이언의 케인 이적 첫 오퍼는 거절당했다 하면서 토트넘이 진짜 원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서 빌트지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은 최소 1억 유로를 원한다. 대략적으로 1,300억 정도 하는 거죠. 반면
바이언은 1억 유로 미만 후 구입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라고 본문 내용에 있는 걸 제가 발췌해서 왼쪽에 올렸습니다. 맨로 기자 역시도 바이언이 케인 영입에 착수를 했고 토마스 투엘 감독이 케인에게 연락해가지고 와서 챔피언스리그 같이 우승하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주목할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케인에 대한 어떤 입찰도 거부할 것이라는 토트넘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소식통들은 토트넘이 외국 클럽으로부터 8천만 파운드, 하나로는 약 1300억이고요 제안을 받을 경우 클럽이 현금화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레비 회장은 잉글랜드 라이벌로부터 케인을 위해 1억 파운드 미만의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잉글랜드 구단에게는 더 비싼 금액에 팔고 해외 구단한테는 더 싼 금액에 팔려고 하는 이유가, 그를 큰 금액에 해외에 파는 건 케인이 내년에 무료로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 이적하는 위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겁니다. 케인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은 내년에 공짜로 아무 구단이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케인이 선호하는 프리미어리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 외국 구단에는 프리미어리그 구단들보다는 더 싸게 판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1억 유로라면은 현재 바이언도 1억 유로 미만 후 영입하길 원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가운데 플래텐버그 기자는 바이언이 새로운 이적 제안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분명한 건 케인은 이적료가 맞아야지만 판매 가능한 선수, 아니면은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라고 현재 잉글랜드 기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선수 이제 판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그 BBC 사이먼 존스 기자는 토트넘은 호이비에르와 계약 기간이 2년 남았고 연장 계약에 대한 확신이 없다. 포스테코글루는 프리미어리그와 바이언을 포함한 분데스리가 클럽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호이비에르를 기꺼이 넘길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언 이적설과 관련해서는 그 스카이 독일을 비롯한 독일 매체들에서 대부분 이제 반박하고 나섰죠. 바이언은 호이비에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90미닛에서도 이제 토트넘은 올 여름 다이어와 호이비에르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을 판매해서 포스테코글루가 최고의 목표를 추구하고 핵심 영역에서 팀을 강화하는 걸 승인하면서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2024년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재계약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 해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빈손 산체스도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판매를 하려고 할 거고요. 호이비에르도 2년 남았으니까 판매 대상에 현재 올라있는, 거기다가 이제 이적료 수익을 어느 정도 벌어들일 수 있는 선수가 호이비에르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케인이 남는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이비에르는 정리 대상에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호이비에르만으로는 비카리오 그리고 메디슨 센터백까지 영입하기가 좀 빡빡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도 어느 정도 정리 가능성은 저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토트넘의 다음 시즌 예상 선수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이 남는다면 케인에 더해 이제 히샬리송이 백업 역할을 수행할 걸로 보이고요. 케인이 떠난다면은 그러면은 공격수 추가 영입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케인이 떠난다면은 하비반스까지도 영입을 해서 오른쪽 윙으로 세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히샬리송이 조금 더 중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톱 자원으로 말이죠. 새로 영입될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줄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이 빅네임을 영입하는 거는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히샬리송과 새로 영입되는 공격수를 주전 경쟁을 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오른쪽 윙 포워드에 조금 대안이 필요하니까 하비반스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보이고요. 반면 이제 케인이 남는다면은 케인은 톱에서 무조건 닭주전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클루세스키와 히샬리송이 오른쪽 윙 포워드에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손흥민과 임대 복귀하는 힐이 조금 백업으로 기회를 얻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벤탄쿠르가 이제 후방 플레이메이커를 수행을 하면서 호이비에르가 떠난다면은 후방 플레이메이커 한 명 영입이 될 걸로 보이고요. 메디슨이 영입된다면은 메디슨이 공격적인 역할을 하면서 옆에서는 비수마나 스킵이 이제 전투적인 미드필더로 메디슨을 보호하는 보디가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은 우도지
나머지에 더해 이제 백업은 아무래도 벤 데이비스가 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세센용은 정리가 된다면은 최대한 판매를 하려고 할 걸로 보이고요. 오른쪽 풀백은 페드로 포로와 로얄이 둘이 뭐 상황에 따라서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 이제 중앙 수비수 왼쪽 센터백은 영입이 무조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벤 데이비스가 거기에 백업 역할을 수행할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로메로가 오른쪽 센터백 주전으로 뛰는 가운데 백업 역할이 다이어가 정리된다면은 새로 영입이 되겠죠. 그리고 골키퍼는 비카리오 주전에 포스터가 백업 역할을 수행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케인이 떠난다면은 메디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케인이 떠날 경우에는 사실상 토트넘의 주포 역할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담당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의 침투에 맞춰서 메디슨이 스루 패스를 찔러줘야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둘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는 와서 뛰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메디슨과 바디의 호흡이 상당히 잘 맞았었잖아요. 물론 바디는 최전방 공격수였지만은 손흥민과 바디 모두 상대 배우를 침투하는데 굉장히 능한 선수니까 옵사이드 트랩을 깨는 데 있어 말이죠. 둘의 궁합은 어느 정도 잘 맞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과연 토트넘이 메디슨 영입을 성공시킬지, 그리고 케인의 거치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메디슨이 영입된다면은 손흥민 선수와의 궁합은 어떨지 앞으로도 한준TV에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들이 있으면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